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시골 내려가서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이수진 씨. 올해 66살입니다. 남편분과 함께 4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손에 쥔 돈이 12억 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모은 돈입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이수진 씨 부부는 정말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은퇴 후 12억을 손에 쥐었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수진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 40년은 살았지만 늘 답답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다보이는 건 다른 아파트 건물뿐이었고 공기는 늘 탁했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주차 전쟁은 매일 벌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됩니다. 시골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을 말입니다. 요즘 TV를 켜면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텃밭 가꾸고 강아지 키우고 여유롭게 차 마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수진 씨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점점 더 시골 생활에 대한 환상을 키워갔습니다. 남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시골 내려가서 편하게 살까?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부동산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수진 씨 부부에게 정말 좋은 물건이 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서울 아파트 매물을 내놓았을 때 정보가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중개인의 말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요즘은 시골이 오히려 더 좋아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공기도 나쁘잖아요. 여기는 공기 좋고 물 맑고 사람들 정도 많고 무엇보다 조용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중개인은 계속해서 강원도의 장점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자락 아래 새로 지은 전원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외벽에 붉은 지붕, 넓은 마당, 뒤로 보이는 산의 풍경까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 부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서니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산과 들판, 맑은 하늘,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차창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공기가 정말 달랐습니다. 남편분이 말했습니다. 여보, 공기 맡아봐. 정말 다르지 않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20채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집들이었고 새로 지은 전원주택은 몇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안내한 집은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2층 전원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정말 넓었습니다. 배평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새집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었습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주방도 넓고 깔끔했습니다. 방도 4개나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 충분히 재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죠? 이 집 정말 인기가 많아요. 벌써 몇 팀이나 보러 왔는데 다들 좋아하세요. 근데 가격이 좀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5억 2천만 원입니다.
서울 집값 생각하면 싸죠? 5억 2천만 원. 서울에서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마당이 있는 집을 사려면 최소 10억은 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싼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새 집이고 위치도 좋고 풍경도 좋고. 이수진 씨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계속 그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당에 텃밭 만들면 좋겠다. 거실에서 산 보면서 차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공기가 좋으니까 건강해질 것 같아. 이미 그 집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보냈고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운 좋게도 빨리 팔렸습니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이사 날짜도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강원도로 이사 간다. 아이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사세요? 병원은 가까워요? 하지만 이수진 씨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요즘 시골도 다 잘 되어 있어. 우리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쑥갓, 깻잎을 심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도, 씨앗을 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며칠 후 작은 싹이 올라왔을 때의 기쁨이란, 남편과 둘이서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그 작은 싹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마당에 놓아둔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차 한 잔 여유롭게 마실 시간도 공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저녁 이 시간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노을 지는 산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마당에 핀 꽃 사진, 텃밭 사진, 노을 사진, 아침 안개 사진, 찍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엄마 진짜 부럽다. 우리도 주말에 놀러 갈게. 아이들의 답장에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 잘한 선택을 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공놀이하고 흙 파고 벌레 잡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진짜 얼굴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과일도 주고 채소도 주고 반찬도 나눠줬습니다. 정말 인심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마을 회의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세요. 우리 마을은 다 참석해요. 일요일이었지만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에 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20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라 금방 다 모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마을 공동 작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를 정비하는 일, 공동 창고를 수리하는 일, 마을 회관을 청소하는 일 등등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공동체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일요일마다 마을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힘쓰는 일을 했고 이수진 씨는 부녀의 사람들과 함께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나가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일 안 하려고 하네.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좀 도와야지.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66인데 젊다는 말을 듣다니. 마을에서는 70이 넘어야 노인 대접을 받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부녀회 모임도 부담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나왔어요? 몸이 아파요? 아프지 않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주로 마을 일을 의논했는데 결정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냥 동의만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경로당 행사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였는데 부녀 회원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잔치도 있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전체 주민이 모여서 음식 먹고 노는 행사였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 부녀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당일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다음날 뒷정리까지 일주일이 날아갔습니다. 처음엔 참고 했습니다. 공동체니까. 시골은 원래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유를 찾아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한 번은 부녀회 모임을 빠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부녀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왜 안 나왔어요? 중요한 일이었는데. 사정은 설명했지만 대답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서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진짜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여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전기세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고 난방을 하지 않으니 관리비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난방을 켜야 했는데 첫 달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90만원. 처음에는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넓고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새 집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싸게 지은 집이었습니다. 단열재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난방 온도를 낮췄습니다. 7, 8도로 맞춰놨는데도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금방 식었습니다. 방 하나만 난방하고 그 방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거실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한 달 난방비가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눈이 와도 금방 치워지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눈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마당에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지붕에도 눈이 쌓였는데 중개인이 말하길 지붕 눈은 치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게를 못 견디면 지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업체를 불러서 지붕 눈을 치웠습니다.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방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을 봤더니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눈의 무게를 못 견디고 지붕 일부가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붕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적이 나왔는데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 한 달 전 난방비 90만 원에 놀랐는데 이번엔 800만 원이라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쳐야 했습니다. 겨울에 지붕이 새는 집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돈을 들여서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자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수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확인했더니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수리할 수 없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겨우 2년 된 보일러인데 벌써
보일러 교체라니. 알고 보니 싸구려 보일러를 설치해놨던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비용을 아끼려고 싼 제품을 썼던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샀습니다. 새집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다 싸구려였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붕 수리 800만 원. 보일러 교체 300만 원, 벌써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겨울 난방비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확인했더니 하수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뚫는데 50만 원. 그런데 며칠 후 또 막혔습니다. 다시 업체를 불렀더니 하수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잘못되어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적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또 5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수진 씨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이 나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시골집은요, 집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에요. 계속 돈 들여야 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시골집은 관리 대상이라니.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집 관리하느라 돈도 시간도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좀 들더라도 건강하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려다가 쓰러진 겁니다. 쿵 하는 소리에 깨서 가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거기는 출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4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40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안고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대답도 없고 눈도 감은 채로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분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차로 1시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1시간. 구급차를 기다린 40분에 병원까지 1시간. 남편이 쓰러진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 병원에 오셔야 해요. 매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왕복 2시간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간병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했고 옷 입는 것도 도와줘야 했고 식사도 챙겨줘야 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시골이라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구했는데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 거기에 재활치료비, 약값까지 더하면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아서 만든 12억 원 중에서 집 사는데 5억 2천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이 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몇 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수진 씨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다간
우리가 먼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이 멀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운이 좋아서 살았지만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건강도 문제고 돈도 문제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남편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5억 2천만 원에 샀으니까 5억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팀 정도 왔습니다. 와서 집을 둘러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치가 애매하네요. 정원이 너무 멀어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겨울에 눈 치우기 힘들겠어요. 우리가 2년 동안 겪은 문제들을 그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에 내놔야 팔릴까요? 중개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시골집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현실을 알아서 안 와요. 3억 정도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3억. 5억 2천에 산 집을 3억에 팔라고 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손해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4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3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몇 명이 연락을 했습니다. 와서 보고는 또 흥정을 했습니다. 3억이면 살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남편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집 관리비도 계속 나갔습니다. 남은 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2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5억 2천에 산 집을 2억 6천에 판 겁니다. 절반이었습니다. 정확히 절반, 2억 6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 그 돈의 절반이 2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우리가 내려와 있는 동안 더 올라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판 아파트는 이제 15억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그 동네에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 근처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월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세를 얻을 돈은 있었지만 안 그랬습니다. 남편 치료비로 돈이 계속 나가는데 전세금을 다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은 4억 정도입니다. 집 팔아서 받은 돈 2억 6천에 남아있던 돈 일부를 합쳐서 12억이었던 돈이 2년 만에 4억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된 겁니다. 남편은 지금도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걷기 힘듭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66의 나이에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보탭니다. 처음 마트에 출근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은퇴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다 저보다 어렸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4억으로는 평생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 치료비도 계속 들고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더 들 텐데 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딱 1년만 살아봤다면, 계약하기 전에 1년만 전세로 살아봤다면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겨울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집 관리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마을 생활이 어떤지,
병원이 얼마나 먼지 1년만 살아봤다면 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절대 그 집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사진 몇 장 보고 한번 방문해보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너무 쉽게 내려버렸습니다. 12억이라는 큰 돈이 걸린 일인데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믿었습니다. TV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원 생활을 믿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달콤한 말을 믿었습니다. 요즘은 시골이 오히려 더 좋아요.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시골 생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 시골에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 후에 시골로 내려가려는 분들이 많은데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첫째, 절대 바로 사지 마세요. 최소 1년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세요.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합니다. 여름만 보고 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겨울을 겪어봐야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눈이 얼마나 오는지,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름을 겪어봐야 습기나 벌레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1년을 살아보면 그 동네가 정말 나한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전 재산을 다 쓰지 마세요. 집을 사더라도 전 재산의 50%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남겨두세요. 집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관리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남겨둬야 합니다. 셋째, 병원까지의 거리를 꼭 확인하세요. 종합병원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병원이 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이 멀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막상 아프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넷째,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새 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싸게 지은 집은 문제가 많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일러는 어떤 제품인지, 지붕은 튼튼한지, 하수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문가를 데려가서 확인해 보세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큰 돈 들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마을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지,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마을도 있고 환영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걸 미리 알고 가야 나중에 힘들지 않습니다. 여섯째, 집을 팔 때를 생각하세요. 집을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시골집은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유동성이 낮은 곳은 위험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때 반값에도 못 팔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식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식들이 빨리 올 수 있는 거리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낭만보다 현실을 보세요. TV에 나오는 전원생활은 아름답게 편집된 겁니다. 힘든 부분은 다 잘라내고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벌레도 많고 곰팡이도 생기고 관리할 일도 많고 외롭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홉째, 나이를 고려하세요. 젊을 때는 시골 생활이 가능해도 나이가 들면 힘듭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괜찮을까요? 열째,
시골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시골은 정말 좋습니다. 의료시설도 가까이 있고 마을 분위기도 좋고 집도 잘 지어져 있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가격도 비쌉니다. 싼 곳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준비하면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재산을 걸 만큼 낭만적인 일은 아니에요. 정말 신중하게 충분히 준비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수진 씨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수진 씨는 마트에서 일하고 남편은 재활치료를 다닙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 삶입니다. 가끔 그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그 집에서 살던 때를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에서 상추 뜯고 마당에서 차 마시던 그 한 달.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꿈만 같았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고 합니다. 진짜 행복은 건강이고 안정이고 안전이라고.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가까운 병원이고 넓은 마당이 아니라 따뜻한 집이고 시골의 정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고. 그거 2년 동안 그리고 8억이라는 큰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절대 그 집을 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아예 시골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고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12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큰 돈을 쓰는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낭만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요즘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귀촌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려가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미리 가서 살아보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집도 꼼꼼히 확인하고 여유 자금도 충분히 남겨두고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이수진 씨처럼 준비 없이 내려간 분들은 힘들어합니다. 다시 올라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손해를 봅니다. 집값 하락, 관리비, 의료비 등으로 돈을 많이 잃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수진 씨 남편분처럼 응급 상황이 생기면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시골에서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중요합니다. 시골집은 관리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더 그렇습니다. 난방비, 수리비, 관리비 등등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여유 자금을 충분히 남겨두지 않으면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마을 생활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공동체 문화가 강한 곳일수록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자유롭게 살려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낭만에 취해서 결정하지 마세요. 현실을 보세요. 1년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4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잃은 이수진 씨의 이야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결정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은퇴 후 삶에 관한 결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많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낭만보다는 현실을 보세요.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들은 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항상 여유를 남겨두세요. 돈의 여유,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이수진 씨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